연전에 이웃나라 일본의 모 경제 전문지가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공분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잡지는 한국인이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다음 2000년에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1198명, 무고죄는 2956명, 사기죄는 5386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위증죄가 3420명, 무고죄 6244명, 사기죄 29만 1128명으로 급증했다고 구체적 통계 수치까지 인용하면서 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66배 더 많은 수치이고 인구 규모를 감안해 보면 무려 165배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습니다. 그것을 재치와 해악으로 받아들이고 재미있어 하던 것이 사실이고 보면 어쨌든 일부나마 외국인의 눈에 우리나라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국민으로 비치고 그런 내용이 버젓이 기사화되어 나온다는 사실은 그 매체의 성향 내지 보도의 의도와 무관하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저널은 특히 한국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많은 뇌물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전두환 이후의 대통령들은 모두 본인이나 친족에게서 뇌물 또는 부정축제 혐의가 발각됐다고 하면서 나라 전체가 거짓말 학습장으로 대통령 등 영향력이 큰 사회 지도층들이 대담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불투명하고 칙칙한 권력의 보호막 아래서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은밀하게 또는 버젓이 자행되던 부정한 행태와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난무하던 온갖 거짓과 억지, 뻔뻔함을 보면서 외국 사람이 쓴 기사를 보며 분개하고 흥분하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럽고 초라해집니다. 한국인이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은 지나친 과장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재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쉽게 거리낌 없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은 뒷전입니다. 자기의 증언을 통하여 자기 쪽 당사자가 이기도록 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고 이래저래 말을 바꿔가면서 자기 쪽 당사자의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하기 일쑤입니다. 정의보다는 인정을 중시하는 문화의 탓도 있겠고 가사 법정에서의 거짓 진술이 문제가 되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다지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아온 종전 위증죄에 대한 처벌 관행의 탓도 없지 않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죄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착오에 빠진 타인의 재산상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그로 말미암아 재물,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행위와 착오에 의한 재산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의 취득,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 종래 우리 대법원이 취해온 입장이었습니다. 즉 사기범에 의해 속은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처분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거나 발생된 재산 변동의 결과가 피해자의 처분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피기망자의 처분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사례 1. 피고인 등이 토지 소유자들인 피해자들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대부업자들 앞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사례 2. 피고인 등이 3천만 원 차용을 위해 필요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 최고액을 3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채권 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각 서명, 날인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 등의 날인을 받는 한편 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이용해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각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과연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사례 1과 2의 경우 피해자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격려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고 그 결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으나 피해자의 의사는 토지 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의사 또는 3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서명할 의사였지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들에게는 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무죄라는 것이 종전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리를 차치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일반의 사기 행위보다 더욱 괘씸하다고 느껴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7년 2월 16일 선고 2016도 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이와 같은 종전의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 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자귀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자귀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는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자귀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의 본질과 그 구조, 처분 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 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 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춰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 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자귀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자귀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는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자귀 또는 부자귀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 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 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 의사 역시 인정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들먹이며 한국인은 숨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가 외국 언론을 통하여 공공연히 기사화되는 터에 행여 이와 같은 판례의 변경으로 사기죄의 통계 수치가 더욱 높아질까 우려됩니다. 그것이 두려워 범죄 행위를 숨기거나 처단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오로지 다시금 원칙에 돌아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정직을 강조하는 교육 문화와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인데 비단 외국의 언론 보도를 지적할 필요도 없이 국가 최고 지도층이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거짓말을 그것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히 반복하고 있는 현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